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심스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저를 은근히 기분 나쁘게 했어요. 결혼 전에 다 같이 만났을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뭐 하셔? 아버지는 병원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주부십니다. 아, 의사셔? 네. 지역은? 네? 지역에 따라서 수입이 다를 거 아니야. 아, 그 아시는 그 동네에서 하십니다. 그 동? 거기 빈민촌 아니야? 수입이 얼마 안 되겠네.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점잖은 편이라 노골적이지 못해. 그래서 내가 대신 물어보려고. 결혼할 때 얼마 가져올 거야? 네? 다들 물어보지 못해서 내가 대신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 집 대표거든. 앞으로 이 집에 대한 것들은 나한테 물어보면 돼. 첫 만남부터 이렇게 나오니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시누이의 첫인상이 좋지 못했죠. 너무 노골적이고 속물적인 질문들로 연달아 공격을 하니 정신이 아찔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시집살이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솔직히 남편의 집안보다 우리 집이 더 나은 편인데,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지 회의감도 들었고요. 남편 말로는 누나가 너무 돈을 밝혀서 저러는 거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를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저에게 기선제압을 하려는 모습이 티가 나서 솔직히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역할을 잘 해줬고 중간에서 잘 중재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 집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다행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신우는 그 후로도 걸핏하면 시어머니 핑계를 대면서 제게 시자짓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부터 시부모님들도 남편처럼 중간에서 잘 막아주셨어요. 신우는 저보다 8살이 많았는데 40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아주 높았으니 시집을 못 간 것일 수도 있겠네요. 신우는 허구한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아버지도 의대 후배가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소개시켜 줄 사람 없어?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는 지인 오빠가 있는데 어떠세요? 월급이 얼만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꽤 벌지 않을까요? 나한테 월 1000씩 생활비 줄 수 있을 정도야? 그 정도는 적어도 전문직이어야 생활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반 회사원이랑 결혼하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둘이 어떻게 살아? 결혼하자마자 직장 관두시게요? 당연하지. 그리고 집이랑 차도 당연히 있어야지. 이 나이 먹도록 그 정도로 안 모았으면 그게 사람이야? 살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나 볼 법한 대사 아닌가요? 이런 대사를 현실에서 내뱉는 사람이 진짜로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시누이의 직업도 월급 받는 회사원이었거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 남편도 회사원인데 저더러 감사하래요. 따박따박 월급 받는 남자가 어디 흔한 줄 아냐면서요. 본인은 전문직 만나고 싶다면서 저한테는 월급쟁이도 감사하라는 우리 신우 때문에 어이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하던 꽃집이 아니었으면 생계가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꽃집은 부모님께서 임대하고 계시는 건물 1층에서 자리를 잡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지만 부모님은 안 받으시겠다고 완곡하게 나와서 임대료 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그걸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매주 저희 친정에 가서 저희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제가 남편과 지금까지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마운 걸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걸 권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갈 때마다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결혼 생활 중에 위기도 몇 번 있었지만 아직까지 남편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신우 외에는 저희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신우는 결혼을 하긴 했는데요.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와 결혼을 한다고 시댁에 찾아왔더라고요. 전문직만 찾던 신우가 왜 갑자기 결혼을 선언하나 싶어 신기하게 쳐다봤죠. 혹시 집안이 엄청 부자인가도 싶었지만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자리가 끝난 후 신우가 흘리는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국 나도 이렇게 가는구나 싶네. 좋은 분 같던데요.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봐. 아무리 노력하면 뭐래. 나이만 먹어가는데. 결국 월급쟁이한테 시집 갈 거였으면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았지. 신우의 결혼 상대는 오랜 시간 신우에게 구애했던 노총각이었습니다. 회식을 하다가 술을 잔뜩 마시는 바람에 그 사람이 잘생겨 보였고 충동적으로 마음을 받아준 게 지금까지 왔다고 하네요. 좋은 남자가 생기면 바로 환승하려 했는데 그렇지 못해 결혼까지 한 거였나 봐요. 신우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 저희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드디어 딸이 시집을 갔다며 환하게 웃으셨죠. 솔직히 저도 좋았어요. 신우가 평생 혼자 있는 것보다야 상대가 있는 게 저로서는 더 좋잖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같은 직장 동료끼리 결혼한 신우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잡음이 생겼고 신우는 툭 하면 시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어느 날은 밤중에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올케, 오늘은 여기서 좀 자도 돼? 무슨 일이세요? 싸웠어. 왜 이렇게 성격이 안 맞는지 몰라. 엄마한테 갔더니 이제는 못 받아준다고 나를 쫓아낸 거 있지? 두 분이서 잘 풀어보시지. 집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무슨 일로 다투셨는데요? 사람이 야망이 너무 없잖아. 솔직히 사람이라면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은 거 아니겠어? 그 사람은 그런 게 없어서 진짜 답답해. 가뜩이나 남들보다 뒤척이는 인생인데 적어도 노력은 해야지. 뭐가 뒤처져요? 그 정도면 좋지 않나요? 두 분 다 잘 버시잖아요. 나이 40 넘어서 집 없으면 그게 뒤처지는 거지. 지금 사시는 집 있잖아요. 그게 집이야? 동굴이지? 옳게. 지금 나 약 올려? 번듯한 집 살고 있다고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병원 갔더니 우리 둘 다 임신 가능성이 없대. 그 인간은 심지어 씨 없는 수박이래. 내가 더 이상 그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돼? 나이도 많아, 돈도 없어, 능력도 인물도 변변찮은 그 인간을 내가 계속 데리고 살아야 돼? 그래도 좋으니까 결혼하신 거잖아요. 모르겠어. 조급해서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었는지 요새 너무 혼란스러워서 우울증이 올 지경이야. 보아하니 싸운 이유가 신우 남편이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저 야망이 없고 욕심이 없다는 이유로 신우가 집을 뛰쳐나온 거였어요. 하긴 결혼 전부터 돈돈거리던 신우였는데 저렇게 조용히 소박하게 살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신우 남편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신우는 그게 아니니 서로의 가치관 대립으로 매일 다툼이 있었던 거였어요.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신우는 툭 하면 집을 나왔고 대부분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살 거면 결혼을 하지 말든가. 평생 함께 하겠다고 결혼식 때 선언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 또한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허영심이 많은 신우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누나네 입양 절차 알아보고 있대. 정말? 입양을? 그건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그 애가 안 생긴다고 하소연하더니 결국 입양을 결정했나 봐. 누나 현모양처가 꿈이었잖아. 너무 갑작스럽긴 하네. 그러게.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 하기로 했나 봐. 이미 결정한 마음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 난 찬성이야. 아이를 키우면 정말 다른 세계가 열리니까. 그래도 난 좀 걱정이다. 핏줄이 섞이지 않은 애를 우리 누나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남자들이나 핏줄이나 혈연에 집착하지. 여자는 달라. 모성이라는 게 있다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때로는 더 깊을 수 있어. 나도 알아. 그런데 우리 누나 성격상 그리 모성애가 깊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기왕 둘이서 결정한 거 가지고 참견하지 말자. 안 그래도 요새 두 분이서 사이 안 좋았잖아. 아이 입양하고 더 돈독해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당신은 반대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 알았어. 나도 뭐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냥 좀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그때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정신없는 육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정말 행복한 순간이 더 많았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이 바로 육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식이 있음에 감사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가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내심 신우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싶기도 했고요. 얼마 후 신우가 입양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생각보다 훌쩍 자란 남자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신우에게 물어봤어요. 몇 살이에요? 6살. 그렇구나. 축하드려요. 주변에서 왈가왈부 장난 아니더라고. 왜 갓난아기 말고 큰애를 입양했냐고 엄청나게 묻는 거 있지? 지들이 키워줄 거야? 갓난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들긴 하죠. 어느 세월에 애를 키워. 그냥 다 큰 애를 입양하는 게 손도 안 들고 좋지. 저랑 제 남편은 신우가 입양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신생아인 줄 알았어요. 그 편이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아이가 인식하기도 편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크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개인의 신념이고 선택이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혜영이 이사 가는 거 알고 있니? 네? 이사요? 아파트 분양받았대. 오, 정말요? 너무 잘 됐네요. 그런데 요새 분양받기 하늘의 별 따기인데 어떻게 받았대요? 이번에 입양한 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더라. 만약에 애 없었으면 불리했을 뻔했대. 아, 그래요? 애가 있어야 유리했나 봐. 설마 그것 때문에 입양을 한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요. 겸사겸사 그렇게 된 거겠죠. 그치? 하긴 설마 그것 때문에 그 힘든 입양을 하는 사람이 어딨겠니? 시어머니는 아닐 것 같다고 했지만 그 후로 저는 신우를 의심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건 솔직히 노렸다 싶더라고요. 심지어 신우가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노렸다는 것도 때맞춰 입양을 했다는 것도 모두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충분히 그런 일들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을 법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한 아이를 아파트 분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냐고요. 신우가 초대해서 모든 가족이 집에 간 날 그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이 크면 이렇게 놀겠구나 싶어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묻더라고요. 우리 애 잘생겼지? 네, 진짜 너무 사랑스럽네요. 내가 마음으로 품은 아이야. 딱 이 아이다 느낌이 왔어요. 그럼 이건 운명이다 싶었지. 처음 보는 순간 내 아들이다 싶더라니까. 근데 갑자기 입양 결정을 하신 것 같아서요. 그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갑자기라니? 나는 늘 생각하고 있었어. 나이가 많으니까 임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자연스레 입양도 생각하게 됐지. 우리 닮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해. 마음으로 낳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 키워야지. 그 표정을 보니까 진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했나 싶어 죄송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미 입양을 하게 됐으니 잘 키우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파트도 분양받았으니 그곳에서 세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신우가 저희 집에 자주 아이를 맡기더라고요. 어느 날은 새벽에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형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하준이 좀 맡아줘. 이 새벽에 어디 가시는데요? 공항 가야 돼.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 부부 동반으로. 하준이는 맡기고요. 친구들이 전부 다 애가 없어서 혼자서 애 데리고 가기 좀 민망하잖아. 올케가 우리 하준이 좀 봐줘. 예전에도 잘 봐주더만. 언제 오시는데요? 2박 3일로 가니까 내일 모레쯤? 하지만 신우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알잖아요. 부모가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에게 조심스레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 왜 안 와요? 하준아, 외숙모랑 오늘 재밌게 놀까? 아마 엄마 아빠가 사정이 있으실 거야. 두 밤만 자면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바쁘신가? 저 때문에 엄마 아빠 많이 싸워요. 왜? 제가 싫은가 봐요. 하준아, 그런 거 아니야. 자식을 싫어하는 부모님은 세상에 없어. 저는 입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특별하지. 나는 우리 하준이를 맞이한 너희 부모님이 진짜 부러운데? 저만 보면 한숨 쉬던데요. 맛없는 거 안 먹겠다고 하면 화내고요. 걱정돼서 그러시는 걸 거야. 그럴까요? 당연하지. 우리 하준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착한데. 항상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주눅이 들어있는 하준이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는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구나 싶어 너무 안쓰러워서 저희 집에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신우에게 연락을 했더니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받더라고요. 응, 옳게. 하준이가 엄마 찾아요. 거기서 잘 놀고 있을 텐데 뭘. 얼른 데리고 가세요. 엄마 아빠 보고 싶대요. 내가 여독이 안 풀려서 하루 종일 잤어.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귀찮다는 듯한 신우의 목소리가 거슬리긴 했지만 설마 했어요. 그래도 엄만데 일말의 책임감은 있겠지 싶었죠. 다음날 아침 신우는 저희 집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와서 하준이를 데려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저희 집에 아이를 맡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준이를 정말 좋아하고 예뻐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 맡겨도 싫지 않았고 오히려 좋았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항상 밝은 모습이라 하준이 덕분에 웃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 하준이를 신우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부턴가 신우는 만날 때마다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영혼이 없어 보인달까요? 그 후로 신우가 저희 꽃집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예전부터 제가 운영하는 꽃집에 자주 찾아오곤 했는데요. 대부분 신우의 시댁 행사에 쓸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처음 왔을 때 돈 받기 좀 뭐해서 받지 않았더니 그 후로 가끔 와서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신, 시아버지 생신, 어버이날, 결혼기념일까지 따지고 보면 꽤 많은 날들을 저희 꽃집에 왔더라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신우는 돈을 내거나 감사의 표시를 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는 달리 신우는 저의 호의를 권리로 알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갔어요. 그때가 아마 시어머니 생신쯤이라서 신우가 또 찾아왔었죠. 옳게, 오늘은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분홍꽃으로 가득 채워서 해줘. 알았지? 자주 오시네요. 올케네 집꽃이 제일 싱싱하고 예쁘더라. 이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하준이는 어딨어요? 애 아빠가 돌보고 있지. 하준이 잘 지내요? 그냥 그렇지 뭐. 그런데 왜 이렇게 남자애는 괴팍한지 모르겠어. 애 하나 키우기 너무 힘들어. 애니까 힘들죠.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준이 정도면 굉장히 얌전한 편 아닌가요? 아니야, 올케가 잘 몰라서 그래. 하준이 걔 얼마나 사고뭉친데. 내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어제는 우리 집 유리컵을 깨가지고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 가만히 두면 말썽을 부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한데. 원래 애들은 그래요. 저희 애들도 가만히 냅두면 손에 잡히는 거 전부 깨부시거든요. 그러면서 크는 거죠 뭐. 그래도 올케네 애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눕잖아. 우리 애는 인정사정이 없어. 누굴 닮아서 이러는지. 유전자의 출처를 알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아마도 철없고 다혈질 부모가 낳은 애겠지 뭐. 그러니까 애를 보육원에 버렸겠지. 형님, 그건 좀 말이 심하잖아요. 하준이 같이 말 잘 듣고 얌전한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그 정도면 복 받은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럼 하준이 올케가 한번 키워볼래? 네? 보니까 올케랑 하준이 서로 죽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올케가 하준이 맡아주면 안 돼?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제가 하준이 좋아해도 그렇죠. 형님 자식인데 게다가 저는 이미 애도 둘 있는걸요.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요새 자꾸 입양했던 걸 후회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였으면 이렇게까지 얄밉진 않았을 거야. 나도 내가 한심하고 냉정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게 사람 본성인 걸 어떡하니? 주변에 보면 입양한 아이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님들 많아요. 형님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가족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이고 뭐고 지금 내가 정신병 걸리게 생겼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 몰라. 얼른 꽃다발이나 만들어줘. 급하니까. 신우가 하준이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파양을 생각할 정도로 귀찮아할 줄은 몰랐어요. 제 예상대로 신우는 하준이를 아파트 분양 목적으로 입양한 게 분명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입양이라는 용기를 냈으면 적어도 노력은 해야 하잖아요. 무책임하고 속물근성이 가득한 신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결국 신우에게는 아이에 대한 애정이 사라질 만한 계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죠. 분명히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 갑작스런 소식에 크게 놀랐어요. 사실 신우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저는 하준이 때문에 오히려 크게 걱정을 했어요. 가뜩이나 눈치 보는 애가 동생이 생기면 오죽할까 싶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신우의 임신 소식에 굉장히 기뻐하셨고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그 사이에 하준이는 혼자 외로워 보였죠. 신우의 출산 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갓 낳은 아이를 돌보느라 많이 바빠졌고 그 사이 둘째 하준이를 신경 쓸 틈이 없어졌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는 게 바빴기 때문에 한동안 신우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속으로만 하준이를 걱정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던 찰나 신우가 하준이를 파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말았어요. 심지어 파양 소식을 신우의 입으로 직접 들었어요. 도저히 내 역량으로는 안 되겠더라. 일찌감치 하준이도 다시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초등학생 하준이를 누가 데리고 가요? 계속 보육원에서 지낼 텐데 걱정 안 되세요?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해. 올케는 무슨 상관이야? 얼마 보지도 못한 저도 이렇게 하준이랑 정이 들었는데 형님은 떠나보낼 때 마음 안 아프셨어요?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올케는 몰라. 지금 내 상황이 아니잖아. 내 새끼 키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새끼 키울 생각을 어떻게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키운 정이라는 게 있을 텐데. 하준이가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파양을 해요? 아, 몰라. 내 맘이야. 그리고 내 자식 낳으니까 하준이한테 들어가는 게 다 아깝더라.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 그냥 다 내 자식한테 해주고 싶지. 하준이한테는 해주기가 싫더라고. 형님. 아, 됐어. 잔소리 그만해. 정 그렇게 하준이 불쌍하면 올케가 다시 맡아서 키우던지. 내 알 바 아니야. 사람이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모든 게 순식간에 이뤄진 거잖아요. 그 아이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펐을까 싶더라고요. 저 또한 가족이었던 아이가 한순간에 사라지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희 집 현관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열어봤더니 글쎄 하준이가 맨발로 서 있는 거예요. 하준아, 여긴 어떡해? 도망 나왔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엄마한테 찾아갔어? 네, 근데 쫓겨났어요. 엄마가 너를 쫓아냈어? 네. 우리 집은 어떻게 찾아왔어? 외숙모 집 많이 왔었잖아요. 아, 그렇지. 맨발로 여기까지 온 거야? 외숙모, 저 거기 있기 싫어요. 어쩌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가 나 버렸어요. 얼마나 외로웠어. 너무 슬퍼요.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한 아이가 큰 상처를 받게 된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그 아이를 집에 들였어요. 그리고 밥을 해줬고 일단 재웠더니 코까지 골며 자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며칠 그렇게 먹이고 재우고 입히다가 다시 보육원에 돌려보냈어요. 아무리 하준이가 불쌍해도 이미 아이가 둘씩이나 있는 저희 집에서 하준이까지 도맡아 키울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하준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줬어요. 하지만 등 돌리기가 무섭게 자꾸 아른거리고 마음이 저릿해지더라고요. 저렇게 가여운 아이가 또 있을까 싶고 버림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나 앞날이 막막할까 싶어 눈물부터 났습니다. 신우에게 연락해 하준이가 저희 집에 왔었다는 말을 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그저 앞으로 또 찾아오면 그냥 보육원에 보내라고 다그치기만 하더라고요. 태도를 보니 이미 그 아이를 잊은 듯 보였어요. 그러는 사이 신우는 친자식에게 언어 학습을 시켜주겠다며 이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해외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긴 고민 끝에 저는 하준이를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먹이고 재워야겠다 싶어서 데려왔는데 그게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말았네요. 언젠가부터는 제 아들 같더라고요. 하준이가 사고뭉치라는 신우의 말과는 달리 제가 본 하준이는 그 누구보다 의젓하고 점잖은 아이였어요. 하도 눈칫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제가 조금이라도 싫어할 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도 않았죠.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이 제 눈에는 오히려 안쓰러워 보였어요. 부모 사랑받으면서 한참 자유롭게 뛰어놀 나이에 어른들 눈치나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하준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죠. 주변에서는 저의 선택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도 가끔 신우가 파양한 아이를 돌본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어느 날 보육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준이의 친모와 친부가 찾아왔다면서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지만 어떻게 보면 하준이에게 친부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지만 하준이가 친부모를 보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하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준아, 만약에 말이야, 너를 낳아준 분들이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좀 모르겠는데. 너 선택을 존중하려고. 만날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알았지? 그렇게 하준이는 친부모를 만날지 말지 고민을 했고 며칠이 지나자 저에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준이의 친모, 친부를 만나러 가는 길이 어찌나 떨렸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일까 평소에 정말 궁금했거든요. 둘을 보고 제발 하준이가 상처받질 않길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처음으로 보게 된 하준이의 친모와 친부는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하준이를 보시더니 주저앉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분들이 하준이를 안고 울고 계실 동안 저는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다시 찾아온 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물론 갓난아기를 보육원 앞에 두고 갔다는 게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겠지만요. 한참 울던 친모는 저를 보시더니 일어나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우리 애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제 하준이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럼 그땐 왜 그러셨어요? 하준이가 많이 외로워한 건 알고 계세요? 사정이 좋지 못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 크게 망해서 길거리 신세가 됐는데 차마 아이를 데리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하준이가 돌도 안 지났을 때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주먹밥 한 개로 셋이서 연명해야 했는데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희도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아이를 보육원 앞에 두고 돌아서는데 어찌나 발걸음이 안 떨어지던지 아직도 그 기억이 가슴에 남아 잊혀지지가 않아요.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면 반드시 우리 애 찾으러 와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괜찮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지만 그 후로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친모는 저에게 키워준 게 너무 감사하다며 갑자기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이거 약소하지만 저희 감사의 표시입니다. 괜찮습니다. 받아주세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돈 받으려고 하준이 돌본 거 아니에요.
이걸 받는 순간 하준이를 키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한사코 거절했어요.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하지만 하준이를 돌본 것만큼은 저의 자의적인 선택이었고 진심이었기 때문에 돈만큼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친부모를 바라보더라고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길게 본다면 지금이라도 친부모에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친부모가 돈이 많으니 하준이가 저 집에서 크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잘 자랄 것 같았죠. 하준이 역시 며칠이 지나니까 어느새 친부모에게 익숙해졌는지 장난도 치더라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핏줄은 핏줄이구나 싶어 하준이 짐을 싸서 작별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이 들었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끔씩 보기로 했지만 같이 사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하준이를 떠나보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준아, 여태껏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는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잘 지내. 알겠지? 자주 올게요. 그래.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 잊지 못할 거예요. 네 나이 때는 철없이 굴어도 돼. 너무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 엄마 아빠가 하준이 원하는 거 원 없이 해주려고 나한테 잠시 맡긴 거야. 하준이의 친부모는 저희 집에 잠시 왔다가 하준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텅 빈 기분이 이런 걸까요? 그래도 하준이가 다시 부모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는 넉넉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했죠. 그런데 집 청소를 하다가 화장실 선반 서랍에 뭔가 낯선 물건이 보였어요. 무슨 쇼핑백 하나가 서랍에 있는데 뭐지 싶어서 열어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가 들어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갔는지 알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이의 친모가 바로 받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막 집에 도착했어요. 왜 이런 걸 놓고 가셨어요? 안 받아주시면 계속 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우리 애 진심으로 대하셨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러시지 않아도 돼요. 그럼 제가 섭섭해요. 받지 않으시면 저 정말 마음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요. 한참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받게 됐네요. 그 후로 가끔 하준이를 만나곤 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친부모에게 돌아가고 연락이 끊길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하고 자주 찾아왔어요. 특히 어버이날마다는 저희 집에 와서 카네이션을 주고 가더라고요. 저희 애들과 친하게 지냈었기 때문에 하준이는 가끔 와서 자고 갈 때도 많았습니다. 볼 때마다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잘 자랐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희 하준이는 부모 곁으로 돌아가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한참 지나고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꽃집에 파리만 날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국을 직격탄으로 맞게 되어 저희 친정 부모님의 건물에 월세조차 들어오지 않아 결국 헐값에 팔게 됐어요.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의 가세는 완전히 기울게 됐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저희는 좌절을 하게 됐고 남편은 막노동을 다니고 저는 부업을 하며 지내게 됐어요. 그때 하준이의 친모께서 주신 금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금에 대한 시세를 잘 모르기도 했고 언젠가는 다시 하준이에게 돌려줘야겠다 생각하고 침대 밑에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 그걸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금 시세를 그때 검색을 해봤는데 처음 받았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계산을 해보니 엄청난 돈을 받으며 팔 수 있겠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된 것이죠. 그 돈이면 무너졌던 가세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충분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더라고요. 결국 저는 하준이 덕분에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았어요. 저는 다시 꽃집을 열었고 남편은 자그마한 식당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잘 되고 있네요. 그 후로도 저는 하준이 친부모와 인연을 이어가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하준이는 저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른답니다. 한국에 돌아온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올케, 나 한국 왔어. 네, 그러셨어요? 하준이 친부모 찾았다며? 네, 좋으신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부자라고 하던데 뭐 좀 받았어? 그게 궁금하세요? 원래 엄마는 나였잖아. 솔직히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당연히 궁금하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준이한테 트라우마 남겨준 것도 모자라서 엄마 행세까지 하고 싶으세요? 그냥 친자식이나 잘 키우시라고요.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후회가 돼서 그렇지. 하준이가 자꾸 아른거렸어. 어디서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형님이랑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네요. 3살 버른 80까지 간다더니 사람 습성 변한 거 하나 없네요. 신우는 여전히 남에게 관심이 많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는 모른 척 하더니 금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전화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네요. 그 후로 저는 신우와 아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누나에게 실망을 했다며 번호를 차단해버렸네요.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의 이혼 소식이 들렸어요. 원래 둘이 자주 싸우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신우 남편이 미국에서 자식을 혼자 키우기로 결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한국으로 돌아온 신우는 저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화해서 그 금괴 얘기만 할 게 불보듯 뻔했죠. 예전에는 그래도 남편의 누나니까, 신우니까 싫어도 다 받아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그냥 이런 건 무시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저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하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준이를 보며 저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입니다. 입양한 아이든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든 소중한 건 다 같잖아요. 이제 세상에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있으니까 편견이 조금이나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 이런 복이 오네요. 그 후로 저는 인연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것 또한 인연이 아닐까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